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목소리가 묻히고, 선의로 베푼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착하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존중받는 느낌은 없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남긴 글을 바탕으로 착함과 만만함을 가르는 단 5가지 지혜를 풀어드립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착함은 죄가 아니다. 착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합니다. 하지만 착함이 만만함으로 익힐 때 그 착함은 오히려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 없어 보이면 어떡하나. 너무 따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까지 선 긋고 사는 건 외로운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없는 게 아니라 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마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진짜 관계만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차갑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사는 법입니다. 착함에 선을 더하는 법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을 줄이되 마음을 끊지 않는 법. 정약용식 한 문장 핵심. 말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말이 적으면 무게가 생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제 입으로 제 품위를 깎는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더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듣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경험담,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분이 말을 시작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 오시면 또 시작하시겠네. 그분은 착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경계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말이 많으면 만만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십시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 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대부분의 경우 3가지 세고 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가지를 치듯이 말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짧게 말하고 끝내십시오. 셋째, 질문을 더 많이 하십시오. 말을 줄이되 상대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그 일은 잘 되셨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넷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이 없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이가 진짜 편한 사이입니다. 모임에서 굳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순간에만 목소리를 내십시오. 평소에 말을 아꼈던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면 중요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무게입니다. 근한 오해에 대한 답. 말을 줄이면 무뚝뚝해 보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말을 줄이되 표정과 눈빛은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말은 적어도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차갑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정리. 말을 줄이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말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여러분의 한마디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품위입니다. 답장을 늦추되 관계를 끊지 않음. 정약용식한 문장 핵심. 즉시 답하는 것이 성의가 아니라 생각한 뒤 답하는 것이 진심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히 응답하는 사람은 깊이가 없고 천천히 응답하는 사람은 신중함이 있다. 요즘 시대에는 전화, 문자, 카톡이 쏟아집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듭니다. 읽고도 답을 안 하면 무례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답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바로 답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든다고.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으셨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생각할 틈도 없이 네, 그럽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분에게 부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들어주실 거야. 전화하면 바로 받으시니까 급할 때 편해. 그분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전화는 받지 않고 나중에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손이 안 되면 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까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부탁을 받으면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즉시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은데 제가 그때 다른 약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답장 템플릿을 만들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손이 안 돼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평소에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쓰십시오. 넷째, 거절할 때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십시오. 바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제 말씀하신 건 제가 일정을 봤는데 그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답하면 거절도 더 품위 있게 들립니다.
근한 오해에 대한 답장을 늦추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아예 안 하는 것과 조금 늦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늦게라도 정중하게 답하면 상대방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신중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시 답하는 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답하는 것이 진짜 성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귀합니다. 그 귀함을 상대방도 느끼게 하십시오. 이런 방법들만으로도 여러분은 만만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되 벽까지 쌓지 않음. 정약용식한 문장 핵심. 문은 잇되 항상 열어둘 필요는 없고, 담은 잇되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을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쉽게 침범당하고, 경계만 있는 사람은 외롭게 산다. 경계를 세우는 것과 벽을 쌓는 것은 다릅니다. 경계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를 알려주는 선입니다. 벽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모두를 막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경계 세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늘 집을 개방하셨습니다. 친구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이든 오면 받아주셨습니다. 밥도 해주시고 잠자리도 내어주시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설거지는 안 하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정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지. 결국 그분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 때의 끝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결국 벽을 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안 됩니다를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절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한데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뜻은 알겠는데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절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선을 명확하게 그으십시오. 여러분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십시오. 밤 10시 이후 전화는 받지 않겠다. 돈은 빌려주지 않겠다. 집에 손님을 재우지 않겠다. 급한 부탁은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는 요청이 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셋째, 경계를 알리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깨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러니 이유는 짧게 또는 아예 말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냉정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는 선을 긋는 것이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안 되지만 대신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다섯째,
경계를 지킬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착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번 거절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했다. 나를 지켰다. 그 칭찬이 쌓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근한 오해에 대한 답.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나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원래 여러분의 경계 없음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힘드셨겠다라고 이해해 줍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정리. 경계는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걸리는 분들께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말을 줄이고 답장을 늦추고 경계를 세우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꺼림칙해.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사는 게 맞나? 저는 그 마음 압니다.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까요. 남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불편해도 참아왔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선을 그으세요라고 하면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착함은 무한정 베풀어도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마음, 이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걸 함부로 쓰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쓸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쓸 것이 남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가지 지혜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지혜는 오늘 이 영상의 결정타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덜하되 책임은 더 지는 법. 정약용식 한 문장 핵심. 변명이 많은 사람은 신뢰를 잃고 변명이 없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설명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크게 만든다. 착한 사람들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오해받을 것 같을 때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만만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명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약속 시간에 늦으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알람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오려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서 또 늦었고요. 버스도 안 와서 기다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변명이 많네. 그냥 늦었으면 늦었다고 하지. 오히려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일찍 오겠습니다. 끝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이 사람이 더 신뢰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설명은 한 문장으로 끝내십시오. 무언가 잘못됐을 때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십시오. 제 실수입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사실은 이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사실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대부분 변명입니다. 사실은 제가 바빠서.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고 싶다면 사실은 없이 말하십시오. 셋째, 책임부터 먼저 지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지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넷째, 오해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어차피 설명해도 오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이해합니다. 그러니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늦었으면 다음엔 일찍 오십시오. 실수했으면 다음엔 안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한 오해에 대한 답. 설명을 안 하면 오해가 쌓이지 않나요? 오해는 설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는 시간과 행동으로 풀립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꾸준히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오해는 저절로 풀립니다. 정리. 설명이 많은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설명이 적고 책임이 큰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호의를 베풀되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는 법. 정약용식 한 문장 핵심. 선의는 샘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주되 마르지 않아야 한다. 마르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고통받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문 아름답지만 자신을 해치는 베풀문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착한 사람들은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줍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풀수록 자신은 점점 고갈됩니다. 시간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마음이 지칩니다. 그런데도 계속 베풉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른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늘 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베풀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베풀었지만 남은 건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풀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줄 여유가 있나? 이걸 주고도 나는 괜찮을까? 이 베풀미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베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자신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베풀기 전에 여러분의 한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 감당할 수 있는 부탁의 수. 이것을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요청은 거절하십시오. 둘째,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를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만약 어렵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 형편이 안 되네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제 상황도 여유롭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베풀 때 조건을 다십시오. 돈을 빌려줄 때 언제 갚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시간을 내어줄 때 몇 시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정하십시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아야 서로가 편합니다. 넷째, 베푼 것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돈을 빌려줬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빌려줄 때부터 이 돈은 안 돌아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인가를 따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마십시오. 베풀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남에게 베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돈, 마음을 먼저 여러분에게 쓰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갈된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고맙습니다를 듣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